월급의 100%를 저축한다든지. 100% 저축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카드값만 하나에 300만 원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싹 잡히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랬었어요. 사실 1억 모으거든요. 요즘에 저축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증권사 요것도 요즘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이거를 조금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일반 재테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용적인 재테크 팁 같은 것도 좀 더 네. 알려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생활비 절약 이거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절약 팁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처음에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지까지? 솔깃한데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돈을 쓰려고 써도 쓸 수 없는 경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말 그 구두쇠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진짜 그런 경지에 오르기도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 소비 습관이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극단적인 절약이 필요해요. 극단적인 절약의 예를 들어드리면 월급의 100%를 저축한다든지. 100% 저축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밥도 먹고 뭐 월세도. 근데 이제 요즘에 N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목표는 100%를 저축한다라고 딱 목표를 세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이드잡 그런 걸 하고 난 이후에 저는 6개월치 신용카드 쫙 분석해보고 난 이후에 지출 구멍 4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식비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식비는 줄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고 안 만나면 될 것 같긴 해요. 뭐가 느낌이. 근데 그거를 길게 하면은 효과가 없고요. 저는 딱 추천하는 게 딱 2달이거든요. 2달만 정말 딱 습관을 잡는 데 쓰는 거죠. 일단은 뭐 출근하면서 뭐 하나 또 사 먹고 점심시간 때 뭐 하나 또 사 먹고 또 저녁 때 사 먹고 이러면 요즘에는 식비만 해도 거의 하루에 뭐 3만 원, 5만 원씩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안 할지를 이것도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지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닌다. 그거 하나만 줄여도 하루에 5,000원? 이거는 줄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커피 2잔 마시면 10,000원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 싸다닌다. 도시락. 도시락 싸다니는 게 식비 줄이는데 첫 번째고, 사실 여성분들한테 좀 잘 와닿는데, 다이어트도 되고, 그러네요. 피부도 좋아져요. 왜냐면은, 밖에서 단짠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살찌고, 그리고, 피부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교육 비즈니스 하면서 했었거든요. 대부분 5kg 빠지고요. 기본 5kg 빠져요. 단식원도 아니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집밥을 먹으면서 일단 속도 편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자기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딱딱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데펴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요리 똥손이다.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단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술값 엄청 많이. 그렇죠. 이게 뭐 안 만나면 돼요, 사실. 근데 뭐 혼술도 하니까. 그러네. 그게 또 이제 요즘 트렌드가 혼술이다 보니까. 뭐 혼자 퇴근할 때 뭐 맥주 뭐 이런 거지 뭐 4캔에 뭐 10,000원 이러니까. 이런 거 사갔다가 또 계속 마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좀 줄여서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딱 생각할 때마다
일단 내가 요즘에 좀 쌀쌀해지니까 가을인데 또 가을 옷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충동 구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대부분 이제 뭐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써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얘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의 방법, 그리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3번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가계부를 처음에 썼는데 제가 카드값만 하나에 300만 원 썼거든요. 전 약간 많이 쓰셨네요. 네. 무개념이었었어요. 아. 저는 원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제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기자 생활. 원래 월급 받으면 그냥 당연히 카드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기자 생활을 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제가 짠돌이 짠순이를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가계부를 쓰는데 왜 지출이 줄어? 그러면서 제가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뭐 저는 뭐 택시 타고 다닌다고 택시값만 10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었고, 편의점에서도 이게 뭐 나름대로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냥 조금씩 먹고 버리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싹 잡히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독하게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단계가 있어야지 투자로 돈을 벌어도 돈이 새 나가지가 않아요. 남성분들이 이런 단계를 잘 안 거치려고 하거든요. 큰 돈 바로 당장 벌려고 하죠. 제가 이제 그때 교육 비즈니스 할 때는 저희 성비가 뭐 한 20명 있으면 남성분 한 분? 근데 그 남성분이 되게 성향이 여성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변에서 남성분들이 돈 많이 번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뭐 밥값으로 600만 원도 나가고.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대체? 1000만 원 버는데 밥값으로 막 여기저기 사면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6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돈을 그렇게 짠순이처럼 아끼지 않으니까 돈이 안 모였었어요. 그나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번 목돈이 싹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뭐 그냥 저축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저는 이제 이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목돈이 확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부동산에 넣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뭐 다 쓰는데 얼마 안 컸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 쓴 거지. 못 쓰려고만 하면 뭐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은 얼마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옷 한 벌만 사도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겨울 코트도 얼마나 비싸요. 겨울 옷이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투자로 번 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게 내 몸에 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소비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데요. 일단은 옷도 안 사고요, 사실은. 뭐 특별히 이렇게 꾸민비도 들지도 않고 명품 이런 거 안 사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게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만족도보다 내가 저축과 투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를 잘 모르고 저축의 세계를 좀 잘 몰랐다. 그리고 정말 틱을 모아 퇴산을 해보면 와 이게 되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버느냐. 근데 20대인 분들도 직장생활 3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따박따박 저축하면 사실 1억 모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향후에 그 투자로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딱 버티고 나면 그때 이후에는 투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돈이 쌓이는 거죠. 나가지가 않고. 네. 그런 거 같네요. 확실히 뭔가 경험이 중요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 2달 정도 네.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약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명품이라든지 좋은 뭐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사서 내가 그걸 이제 소비하고 누림으로써 뭔가 가치를 느끼는 그런 건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챌린지, 내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해서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아끼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그런 거에 또 가치를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구독자들 대상으로 뭐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나 뭐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하고 싶다. 나 음식점에 딱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럼 완전 작정하고 쓰겠다는 건데? 그런 것만 돼도 사실은 내가 행복하겠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 내가 뭐 강남 아파트에 살고 내가 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내가 그 명품을 걸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슨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나는 행복하겠다? 우리 저희 구독자들 다 소박한가? 근데 제가 들은 거 생각이 안 나요. 저 주변에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 자수성가로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봐요 그래도 보더라고요. 가격을. 그러니까 막 안 보고 막 쓰진 않아요. 자산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쵸. 근데 그런 식만 돼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라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약간 절약하는 팁,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잘 또 모아서 불릴 수 있는 뭐 통장이라든지 그런 활용하는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사실 적금 통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요즘에 저축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기본적으로 3%로 시작하잖아요. 통장에 적금이. 그러네요, 진짜. 금리 정말 많이 저도 이제 그 재테크 업계 고인물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제가 저축할 때는 7%대에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약간 특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네. 6%, 7%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진짜 7%대 고금리라고 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적금 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적금을 하실 때는 상호금융권. 왜냐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까. 15.4%. 제가 만약에 1금융권에 간다라고 하면, 제가 내는 열심히 저축해서 번 돈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내가 은행이 나한테 주는 이자의 15.4% 이자 소득세를 떼가잖아요. 떼가죠. 근데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면 상호금융권은 이제 풀뿌리 금융이죠.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있는 그 새마을금고. 그런 데는 세금 안 떼요? 이자 소득세 그게 조합원이 돼가지고요. 조합원이 돼서. 네네. 그래서 그 특혜가 있어요. 상호금융권에 주는. 그러면 한 1.1% 농특세만 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상호금융권에 가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뭐 수협, 신협 이런 데들은 조합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은 지역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면 돼요. 그렇구나. 지역이 뭐 내가 사는 거주지 또는 내 직장 근처. 새마을금고에 가서 내가 이제 상호금융권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3천만 원까지 1인당 3천만 원까지거든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요게 만약에 막 찼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권에 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특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또 주거든요. 배당이 또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4% 받았어요. 와, 많이 주네요. 네. 금융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 근데 또 요거는 이제 적금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내가 돈 필요할 때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파킹 통장. 맞아요. 많이 파킹 통장도 많이 하고 또 저는 이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금융권에 있는 그 수신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발행업. 증권사 발행업. 요것도 요즘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이거를 조금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금융권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은행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예대 마진이잖아요. 이렇게 싸게 예금을 받아서 비싸게 빌려주면 그 금리 차이가 네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순이자 마진. 맞아요.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 팔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판 물려주고 결국엔 연결해주고 돈 받는 게 이제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얘네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금융사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구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증권사한테도 은행과 같은 수신, 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무슨 골드만삭스. 뭐 투자은행 같은 그런 네. 거대 증권사를 만들겠다. 네네. 그러려고 하면 자본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자본금을 모을 수 있게끔 너네도 일부 수신 기능을 줄게. 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발행어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수신 기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정부에서 너네 우량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사 일부만 가능해. 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 대형 증권사들만 그 발행어음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하고요. 주식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굴린 돈으로 마치 은행처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렇겠죠. 네, 예금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 금융 구조를 알면 이것도 괜찮다. 근데 어차피 증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은행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줘요. 1% 정도 더 주나요? 네, 1% 정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증권사들은 약간 좀 짧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래서 좀 내가 단기간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조금 더 돈을 좀 뭐 이자 높은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하는 이 발행어음도 괜찮다. 근데 이 발행어음하고 기존에 있던 CMA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CMA는 증권사가 원래 하던 일로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애들은 주로 채권 투자 같은 거. 맞아요. 그걸로 번 돈으로 돌려주는 거고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발행어음이 더 금리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했던 물건들이 제가 투자를 딱히 막 그렇게 처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잘 하지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80%는 다 갈 수 있다.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과연 해도 될지 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다 폭락한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네. 네. 저는 네. 이게 기회가 이제 10년 만에 또 오나? 물론 그 전에도 기회는 있긴 했었죠. 제가 2011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었거든요. 정말 이제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어요. 근데 저는 막 전국을 돌면서 그때도 경매도 하고 경매를 제가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경매를 했었던 이유가 그때도 고금리였기 때문에 고금리면 이자를 못 내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경매 시장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런 물건들이 다 나왔었어요. 이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지나고 나니까 와, 그 시절이 되게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투자를 했던 물건들이 제가 투자를 딱히 막 그렇게 처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잘 하지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타이밍, 마켓 타이밍을 잘 잡으셨네요.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잡은 거는 아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시장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게, 뭐, 결국에는 다 빚을 받은 거고, 지금도 저는 그런 똑같은 어떤 데자뷰를 느껴요. 아,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몇 년 뒤에, 아, 그때 잡았을걸. 잡아야 됐었는데.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럴 때가 저는 진짜 시장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도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이 입주 물량 부족한 게 실질적으로 골마서 터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급등했던 것도 그때 입주 물량 부족했던 게 골마서 터진 거거든요. 그 전에 부족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입주 물량 부족하고 가뜩이나 시장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가격 폭등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왜곡돼 있는 거는 비정상적이고 이 비정상적인 왜곡된 시장은 언젠가 정상화되고 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가격은 회복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또 벌써 금통위에 또 한 번 또 올렸잖아요. 연말에도 또 올릴 것 같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안 하시던 분들. 그리고 제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뭐 지금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막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면서 급매로 던지시는 분들. 물론 내 거를 팔기 위해서 급매로 던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급매로 던져서 막 헐값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들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청약권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청약은 요즘에는요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위동 쪽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도 있고요. 네. 주요 지역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약이 딱히 뭔가 좀 기다리기가 애매한 게 건설사들이 자꾸 일정을 미뤄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청약은 뭐를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기다리고 계속 있는데 계속 밀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건설사들도 자기네들이 화랑장에서 청약을 하기를 원하지.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차피 우량한 입지도 다 미분양이 나거든요. 그런 데서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약은 나봐야 안다. 요즘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네.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3040 세대를 위해서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싱글로서만 뭐 리치 싱글과 뭐 일반 싱글의 비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또한 기자 출신이고 네. 사실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투자를 그렇게 업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자산운용사에 갔거나 안 그러면 주권사에 가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했겠죠. 근데 노력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간 사람들이 밟아왔던 루트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루트를 밟아서 노력을 하면 뭐 우리가 저는 막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몇백억 부자, 몇십억 부자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냥 우리 가족들
그냥 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노후를 즐길 정도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남들이 갔던 길을 학습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80%는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도 너무 부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그런 걸 조금만 공부를 해놨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유튜브에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 보고 자괴감 느끼지 말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런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투자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평범한 사람이 차근차근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코스를 또 몸소 보여주셨는데 자,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되기 노하우 같은 경우가 방금 소개해주신 어선 랩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잘 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출간하신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성선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